서울을 초토화하겠다는 협박이 날아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대한민국을 향해 던진 말이었죠. 이유는 단 하나, 주변국들이 모두 한국산 무기로 무장했다는 것. 트럼프가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없었어요. 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산 무기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동남아시아 전장을 장악한 한국 무기.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죠. 총 한 자루 없었다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5위 방산국이 됐을까요? 캄보디아는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태국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저는 데이비드 렌쇼입니다. 28년간 영국 국방정보국에서 전장을 분석해온 사람이에요. 걸프전부터 시리아 내전까지 위성사진을 들여다보며 전쟁의 진실을 찾아내는 일을 해왔죠. 가끔 이런 전화가 걸려오곤 해요. 렌쇼, 급한 건가요? 대부분은 정말 간단한 케이스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세요. 저는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라니. 아시아의 흔한 국경 분쟁 아닌가요? 몇 발 쏘고 끝날 거라 예상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온 파일을 열었죠. 위성사진 몇 장, 군 배치도, 교전 기록.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훑어보면 될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무심하게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태국군 진영 배치도가 화면에 떴어요. 일단 숫자부터 확인했죠. 병력 약 2만, 전차 50여 대, 자주포는. 제법 괜찮네요. 이 정도면 캄보디아가 버티기 힘들겠는걸? 혼잣말을 하면서 다음 자료로 넘어갔어요. 캄보디아 측 배치 현황. 병력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장비 목록을 보니 웃음이 나왔죠. 중국제 방공 시스템 HQ-12, 중국제 전차 VT-4, 중국제 휴대용 미사일 FN-6.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지? 고개를 저었어요. 28년 경력이 말해주더군요. 이건 이미 끝난 싸움이라고. 다음은 교전 기록이었습니다. 첫날 공습 기록을 보니 재미있었어요. 태국 공군이 정밀 폭격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더군요. 오차 범위가 1m 이내래요. 1m? 눈을 찡그렸습니다. 미국 JDAM도 오차가 5m 정도인데 말이죠. 뭔가 과장된 보고서 같았어요. 말이 안 되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28년 동안 이런 수치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목표물은 캄보디아 군사시설 12곳. 모두 명중이라고 적혀 있었죠. 민간 피해는 제로. 이건 좀 이상한데?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다시 위성사진을 확대했어요. 폭격 지점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그런데 정말로 정확히 군사시설만 타격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민간 건물은 멀쩡했어요. 병원도 학교도 손상이 없었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점점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전술이 아니었거든요. 보통 정밀 폭격이라고 해도 부수적 피해는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깨끗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어. 다음 자료로 넘어갔어요. 태국군의 포병 운용 기록이었습니다. 자주포 사격거리가 40km 이상, 발사 후 3분 이내 진지 이동 완료. 40km를 3분 만에.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어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어떤 자주포보다 빨랐어요. 미군의 M109A7도 이 정도는 아닌데 말이죠. 뭔가 있어. 슬슬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커피는 식어버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거든요. 더 깊이 파고들었죠. 태국 공군의 장비 목록을 봤습니다. FA-50 전투기, T-50TH 훈련기. 잠깐, FA-50이라고? 손을 멈췄어요. 그건 미국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제도 아니었죠. 한국산이었어요. 한국 전투기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자주포 데이터를 다시 찾아봤어요. K9 썬더. 역시 한국산이었죠. 그리고 그 정밀 폭격에 쓰인 폭탄 KGVB.
또 한국산이더군요. 이게 대체.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위성사진을 최대로 확대했어요. 폭격 잔해가 보이는 곳이었죠. 희미하게 뭔가 글자가 보였습니다. 더 확대했어요. 선명해지는 글자.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KOREA. 작은 금속 파편 위에 새겨진 글자였어요. 코리아.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죠. 다시 한번 화면을 확대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니었습니다. 선명한 각인이었죠. KOREA.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진짜야. 28년 동안 수천 종의 무기를 분석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동남아시아 전장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쓰이고 있다니. 그것도 미국이 중재에 나선 전쟁에서 말이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의자 뒤로 몸을 기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진정하자, 진정해. 혼잣말을 했지만 진정이 안 됐어요. 다시 자료를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어요. 태국이 왜 물러서지 않았는지, 왜 트럼프의 중재 요청을 무시했는지.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겐 믿을 만한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검증된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산 무기 말이죠. 전화기를 보다가 잠시 멈췄어요. 이걸 지금 보고하면 큰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을 수도 없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기 데이비드 랜쇼입니다. 태국 건인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더 조사가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코리아라는 글자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무기라.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 동남아시아 무기 도입 내역, K9 자주포 실전 성능, FA50 전투기 평가, KGVB 정밀 유도 폭탄 데이터. 자료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화면 속 지도를 봤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전역에 한국 무기가 퍼져 있었어요. 이건 네트워크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 네트워크. 새로운 질서였죠. 파일을 하나 더 열었어요. 캄보디아 총리의 긴급 성명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 우리 주변국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성명문을 읽으면서 쓴웃음이 나왔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목소리였죠. 캄보디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포위되어 있다는 걸.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이건 별거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일어날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 파일을 열었죠. 더 파고들어야 해. 이제 이건 단순 보고서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한국 무기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해졌는지, 왜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사무실 불을 켰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거든요. 창밖은 이미 깜깜했어요.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저만 홀로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뭔가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책장 한쪽에 오래된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군사 배치도였어요. 먼지를 털고 펼쳤죠. 동남아시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볼까? 형광펜을 꺼냈어요. 자료들을 보며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태국. FA50 전투기를 도입한 나라죠.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T-50TH 훈련기 14대, 푸미폰급 호위함. 추가로 FA50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던가요?
태국은 확실히 한국 무기에 올인했네. 다음은 필리핀입니다. FA-50 전투기 24대 보유. 추가 도입도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역시 노란색 표시. 말레이시아로 넘어갔죠. FA-50 경공격기 18대 계약. 또 노란색. 베트남은 어떨까요? K9 자주포 20문 도입. 2025년 8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죠. 노란색 표시를 더했습니다. 인도네시아. KF-21 공동개발 파트너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노란색. 손을 멈추고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캄보디아 주변이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도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봤죠.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두 한국 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었어요. 포위되어 있잖아.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어요. 한국 무기로 말이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단순히 무기 수출 성공 스토리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이었어요. 네트워크였죠.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각국의 한국 무기 도입 시기를 확인해 봤어요. 태국 2015년부터 시작. 필리핀 2014년 첫 도입. 말레이시아 2023년 계약. 베트남 2025년 최근 계약. 인도네시아 KF-21 공동 개발은 2016년부터 거의 10년에 걸쳐서였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하니 더 명확해졌어요. 한국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지역에 무기를 공급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난 거죠.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악몽이겠네. 사방이 적이 된 상황이니까요. 아니, 적이라고 하기도 애매했어요. 그냥 한국 무기로 무장한 나라들이었으니까요. 캄보디아 관련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어제 봤던 총리 긴급 성명이 떠올랐거든요. 파일을 열었어요. 성명 전문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첫 문장부터 강경했어요. 우리 주변국들이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울을 초토화할 것이다. 성명문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서울을 초토화한다고. 무엇으로요? 캄보디아가 가진 무기를 생각해봤어요. 1960년대 중국제 미사일, 구형 전차들, 낡은 방공 시스템. 말이 안 되는데? 혼잣말이었어요. 그런데 성명문을 다시 읽으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어요. 허세도 아니었죠. 이건 절망이었습니다. 저들도 알고 있구나. 캄보디아 지도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포위되어 있다는 걸.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나온 게 저 성명이었죠. 마지막 발악 같은 거였어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하긴 하네. 동정심이 들었어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주변국들이 모두 자기들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은 나라, 한국에서 만든 무기를요. 다시 지도를 봤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무 표시도 없는 캄보디아. 이게 현실이구나. 전쟁은 이미 시작 전에 결정났던 거예요. 무기의 질이 달랐으니까요. 태국은 한국 무기를 믿었고 캄보디아는 중국 무기를 믿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검색했어요. 각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필리핀 국방부 발표문을 찾았습니다. FA-50은 가성비가 뛰어나다. 유지보수도 쉽고 실전 성능이 검증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 인터뷰도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 국가의 전투기를 비교했다. 한국의 FA-50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태국 국방장관의 말도 인상적이었죠. K9 자주포의 명중률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제 태국군의 핵심 전력이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가성비, 실전 성능, 신뢰성. 그래서 선택한 거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비싸지 않으면서도 성능이 좋았던 거예요. 게다가 실전에서 검증까지 됐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폴란드에서,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방장관이라면 어떤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미국 무기는 너무 비쌉니다. 유럽 무기도 마찬가지죠. 중국 무기는 저렴하지만 신뢰할 수 없어요. 러시아 무기는 지금 상황에선 어렵겠고요. 그럼 남는 건 한국 무기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야. 한국이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군 현대화를 추진하던 시기, 미국과 유럽 무기는 너무 비싸던 시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던 시기, 그때 한국 무기가 나타난 거죠.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밤새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맑았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엔 더 넓게 봤습니다. 동남아시아만이 아니었어요. 중동에도 한국 무기가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했어요. 세계적이네. 감탄이 나왔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였던 겁니다.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무기 네트워크의 특징. 첫째, 가성비. 둘째, 검증된 실전 성능. 셋째, 전략적 타이밍. 넷째, 지속적인 공급과 유지 보수.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야. 펜을 놓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관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신뢰를 쌓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신뢰가 지금 전장에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지도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 그 한가운데 고립된 캄보디아. 이게 새로운 질서구나. 더 이상 전쟁은 병력 수로 결정되지 않아요. 이념으로 결정되지도 않죠. 무기의 질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상부에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죠. 뭐지? 안 읽은 건가?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자료를 모았어요.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료가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렌쇼, 이거 봤어? 그는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엔 전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뭔데? 태국 캄보디아 전투 영상이야. 어제 공개됐어. 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하늘에서 촬영한 것 같았어요. 드론 영상이었죠. 캄보디아 군사 기지가 보였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게 HQ-12 아닌가? 동료가 물었습니다. 맞아. 중국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야. 화면에 집중했어요.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탄이었죠. HQ-12가 반응했어요. 레이더가 돌아가고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요격하려는 거네.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미사일은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고 폭탄은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했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HQ-12 시스템이 파괴됐어요. 헐. 동료가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다른 장면이었죠. 캄보디아의 VT-4 전차 부대가 보였어요. 중국제 최신 전차라고 알려진 모델이었습니다. 10대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타격이었죠. 한 대, 두 대, 세 대. 전차들이 연달아 파괴됐어요. 이게 가능한 거야. 동료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뚫어지게 봤죠. 마지막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군이 휴대용 미사일 FN-6을 발사하는 모습이었어요. 태국의 FA-50 전투기를 향해서였죠. 맞겠는데? 동료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FA-50은 회피 기동을 했어요. 플레어를 뿌리며 순식간에 방향을 바꿨죠. 미사일은 플레어를 쫓아가다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FA-50은 유유히 사라졌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렌쇼, 이거. 동료가 말을 꺼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방금 본 게 뭐였죠? 중국 무기의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HQ-12는 한국의 KGVB를 요격하지 못했어요. VT-4 전차는 공습의 속수무책이었죠. FM-6 미사일은 FA-50을 잡지 못했습니다. 완패네.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캄보디아가 준비한 방어 시스템이 전부 뚫린 거야. 의자에 기댔습니다. 왜 중국 무기를 선택했을까?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동료가 대답했죠. 싸니까 아닐까? 중국이 할인도 많이 해줬다던데. 그게 다야. 1대1로 자금도 제공했대. 무기랑 차관을 패키지로 묶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겁니다. 돈도 빌려주고 무기도 싸게 팔아준다. 게다가 중국은 최신형이라고 선전까지 했죠. HQ-12, VT-4, FM-6. 스펙상으로는 괜찮아 보였을 거예요. 문제는 실전이었구나. 스펙과 실전은 달랐어요. 중국 무기의 가장 큰 약점. 그건 전투 경험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실제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무기를 만들긴 하지만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었죠. 반면 한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전 운용됐어요. KGVB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용됐죠. FA-50도 필리핀에서 실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난 거구나. 캄보디아는 스펙을 믿었고 태국은 경험을 믿었던 겁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 보도했더군요. 중국 방어 신화, 캄보디아에서 무너지다.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캄보디아가 도입한 중국제 방공 시스템 HQ-12가 한국의 KGVB 정밀 유도 폭탄을 요격하는 데 실패했다. 이는 중국 무기의 실전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했어요. 로이터는 이렇게 썼죠. 한국 무기가 중국 무기를 압도하다. BBC도 보도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의 판도 변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댓글도 읽어봤습니다. 중국 무기 믿은 게 실수였네. 한국 무기가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다. 캄보디아 불쌍하긴 한데 잘못 선택한 거지.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성능도 좋다. 우리나라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유럽 쪽 작성자의 댓글이었어요. 판도가 바뀌고 있어. 이 전쟁이 단순히 태국과 캄보디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추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캄보디아의 무기 구매 이력이 궁금했거든요. 나왔습니다. 2018년부터 중국과 본격적으로 무기 거래를 시작했더군요. 총액이 꽤 컸어요. 1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10억 달러를 날린 거네. 쓴 웃음이 나왔어요. 그 돈으로 한국 무기를 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전쟁 양상이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중국을 선택했죠. 가격 때문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전쟁은 예산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검증된 무기가 있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캄보디아는 둘 다 없었어요. 태국은 둘 다 가지고 있었죠.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렌쇼, 보고서 잘 봤네. 회의 소집했으니까 참석하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반응이 온 겁니다. 제 보고서가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회의에서 발표할 준비를 해야 했어요.
태블릿 속 전투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무너지는 HQ-12, 파괴되는 VT-4, 빗나가는 FN-6. 이게 현실이야. 중국 무기의 신화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 무기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제 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좋았어요. 잘했네, 렌쇼. 계속 추적하게. 상부의 지시였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허전했어요. 이게 끝인가? 혼잣말을 했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얼어붙었어요. 속보입니다. 워싱턴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네, 트럼프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화면이 전환됐어요. 백악관 기자회견장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단상 위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또 무슨 일이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트럼프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도 긴장했죠.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말을 이었어요. 이미 10월에 저는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땐 성공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장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숨을 멈췄어요. 한국. 트럼프가 그 단어를 말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전장을 바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죠. 기자회견장이 숨죽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전쟁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없었다면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됐을 겁니다. 정밀 타격, 민간 피해 최소화. 이게 현대 전쟁의 기준입니다.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국과 한국이 함께한다면? 트럼프가 마무리했습니다. 세계는 평화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기자들이 일어섰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퇴장했어요. 화면이 다시 스튜디오로 전환됐습니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셨습니다. 멍하니 TV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믿기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한국을 언급했다니. 그것도 이렇게 긍정적으로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CNN이 가장 먼저 보도했더군요. 한국 무기, 무소불위인가 지혜인가?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로이터도 속보를 냈습니다. 트럼프 한국 방산을 평화의 도구로 규정. BBC는 더 직설적이었죠. 한국, 세계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댓글란을 봤어요. 트럼프 말이 맞네. 한국 무기는 다르다. 정밀도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우리나라도 한국산 무기 도입 검토해야.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뜨거웠더군요.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해시태그 코리아 팩터, 해시태그 한국무기, 해시태그 트럼프 발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뉴스를 찾아봤어요. 나토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방산기술과의 협력 방안 논의. 제목이 그랬어요. 유럽 국방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국 기술 벤치마킹 추진. 독일, 프랑스, 영국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데? 감탄했어요. 일본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동아시아 안보에 영향. 외무성 대변인의 코멘트였어요. 불편한 심기가 느껴졌죠. 일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 몰랐을 테니까요. 중국의 반응은 더 강경했어요.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지역 안정을 해친다.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자기들 무기가 실전에서 무너진 직후니까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강국이 된 거예요. 트럼프의 발언은 결정타였죠. 이건 엄청난 신호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였어요. 렌쇼 봤어? 트럼프 발언. 응, 지금 뉴스 보고 있어. 미쳤다, 이거. 완전 대박 아니야? 동료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게. 상상도 못했어. 너 보고서 덕분 아닐까? 타이밍이 딱이잖아. 웃었어요. 설마 그건 우연이야. 우연이든 뭐든 어쨌든 내 분석이 맞았다는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보다 높은 곳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걸까요? 모를 일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죠. 새로운 시대구나. 한국 무기가 만든 새로운 시대. 정의와 정밀 그리고 철학이 담긴 무기. 트럼프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앞에 선 겁니다. 세계에 선언하기 위해서요. 한국은 다르다고. 한국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충분히 봤어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트럼프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파트너다. 그 말이 계속 울렸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질문이 떠올랐죠.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 무기 시장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무기가 있다는 거였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바쁠 것 같았어요. 더 많은 자료를 분석해야 할 테니까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쉬어야 했습니다. 긴 여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트럼프의 발언 이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었죠. 28년 군사 분석가로 살면서 한국군도 많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표면만 본 것 같았습니다. 자료를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를 파고들었죠. 가장 먼저 연 파일은 1950년 한국전쟁 기록이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폐허가 된 서울,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구호 물자를 기다리는 긴 줄. 이게 시작이었구나. 사진 속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총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었죠. 모든 무기를 외국에서 지원받아야 했습니다. 미국이 주고 유엔이 주는 무기로 싸웠어요. 자존심이 상했겠네. 자기 나라를 지킬 무기조차 없었다니.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1970년대 자료였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국산 무기 개발을 시작한 시기죠. M16 소총을 라이선스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전차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K1 전차 개발 프로젝트. 성공하지 못한 시도들도 많았더군요. 실패 기록이 더 많았어요. 쉽지 않았겠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선진국들은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무기는 돈 주고 사라는 시기였죠. 그래서 한국은 스스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1980년대 자료로 넘어갔어요.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K1 전차가 완성됐어요. K9 자주포 개발도 시작됐죠. 국산 미사일 프로젝트도 착수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구나. 실패해도 계속 시도했던 겁니다. 1990년대는 더 급격이었습니다. 한국은 본격적으로 항공산업에 뛰어들었어요. T-50 훈련기 개발.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이었죠. 이게 시작점이었네. T-50이 나중에 FA-52 됐고 지금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거였어요. 2000년대는 폭발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에 진출했어요. 터키가 첫 수출국이었죠. 그 다음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다들 K9을 선택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났고 검증됐기 때문이었죠. 2010년대 자료는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제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KF-21 프로젝트.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혼자서 여기까지 왔어? 믿기지 않았어요. 1950년에는 총 하나 없던 나라가 70년 만에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자에 기댔습니다. 대단한데?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모든 걸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했을까?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방산기업 인터뷰를 찾아봤죠.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K9 자주포 개발자 인터뷰였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엔지니어가 나타났죠. 처음부터 잘 만든 건 아닙니다. 그의 첫 마디였어요.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고 외면당했고 베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창밖을 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했죠.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가 지키기 위해.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연구소 내부가 보였어요. 설계도가 가득한 회의실, 컴퓨터 앞에 앉은 엔지니어들, 야근하는 모습들.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다시 인터뷰가 나타났어요. 밤을 새고 실패하고 또 만들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계 5위 방산국이 됐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무기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어요. 절실함이었죠. 살아남기 위한 의지였던 겁니다. 영상을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 왜 한국 무기가 다른지, 왜 세계가 주목하는지.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어요. 한국은 무기를 만들면서 동시에 정신을 담았던 겁니다. 지키기 위한 마음을, 살리기 위한 의지를, 평화를 위한 철학을. 다른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 방산의 3가지 원칙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첫째, 실전성. 반드시 전장에서 통하는 기술만 개발한다. 둘째, 가성비. 누구나 쓸 수 있는 가격대로 만든다. 셋째, 윤리성.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밀 타격 기반으로 설계한다. 이게 다 연결되는구나. KGVB의 5차 1M도 윤리성 때문이었어요. 민간인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거였죠. K9 자주포의 빠른 이동도 실전성 때문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계속 싸울 수 있으니까요. FA50의 합리적 가격도 철학이었어요. 작은 나라들도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였죠. 이들은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야.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힘을 준비한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한국 무기의 본질이라고 제목을 썼어요. 그 아래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 무기가 아니라 철학, 전쟁이 아니라 평화.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1950년 아무것도 없던 나라. 2025년 세계 5위 방산국. 75년의 여정, 절실함이 만든 기적. 펜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록이었죠. 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웠는지. 그 모든 게 담긴 이야기였어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개발자의 마지막 말이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만든 건 무기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지키기 위한 의지였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전쟁과 분단을 겪은 나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나라. 스스로 일어선 나라. 그리고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는 나라.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어요. 한국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답은 간단했습니다.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절실함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하네. 이 이야기를 알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돼서요. 그리고 다짐했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제대로 알리겠다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 무기가 왜 특별한지, 그 모든 걸 전하겠다고. 며칠 후 새로운 자료를 접하게 됐습니다. 동료가 보내온 이메일이었어요. 렌쇼, 이거 봐. 흥미로울 거야. 첨부 파일을 열었죠. 한국군 탄약 보유량 추정 보고서였습니다. 탄약? 의아했어요. 왜 갑자기 탄약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읽기 시작하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105탄약 340만 발. 155탄약도 막대한 규모. 육군 전체 포병 시스템 1만 문 이상. 뭐야, 이게? 숫자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340만 발이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어요. 한국군이 보유한 탄약 재고량이 그 정도였던 겁니다. 이건 엄청난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습니다. 미국도 탄약 보유량이 많지만 인구와 영토를 고려하면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유럽 국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대부분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쌓아뒀을까? 질문이 떠올랐어요. 추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포병 전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죠. 읽어 내려갔어요. 한국군 포병은 세계 최강 수준. 1만 문 이상의 대포와 다연장 로켓 보유.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 폴란드 600문, 터키 300문, 노르웨이 24문. 숫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몇 개월을 싸울 수 있을까요? 답은 놀라웠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이었어요. 지속 전투 능력이구나. 탄약이 많다는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렸습니다. 그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나요? 탄약 부족이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려 했지만 탄약이 없었죠. 생산 속도도 느렸습니다. 결국 한국에 손을 벌렸어요. 폴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탄약을 받았죠. 한국이 구해준 거네.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K9 자주포도 그렇고 탄약도 그랬던 겁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탄약을 많이 비축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북한 때문이었죠. 휴전선 넘어 북한군이 있었습니다. 1만 문이 넘는 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구나. 한국은 항상 대비해야 했던 겁니다. 언제 전쟁이 다시 시작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탄약을 쌓았고 포를 만들었고 훈련을 했던 거죠. 30년, 40년. 한국은 수십 년에 걸쳐 준비해 온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그리고 지금 그 준비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도 그랬어요. 태국이 물러서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한국에서 탄약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반면 캄보디아는 달랐죠. 중국에서 탄약을 받았지만 양도 적었고 질도 떨어졌어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부족해졌습니다. 전쟁은 탄약이구나. 아무리 좋은 총이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였죠. 아무리 강한 포가 있어도 포탄이 없으면 의미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탄약을 만들고 비축했던 거예요. 생산 능력도 확인해봤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했어요. 전시체제로 전환하면 생산량이 몇 배로 늘어났죠. 이 정도면.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한국은 자국뿐 아니라 동맹국까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죠. 폴란드에, 노르웨이에, 에스토니아에 한국산 탄약이 공급되고 있었어요. 숨겨진 거인이네. 세상은 한국의 전투기나 전차만 주목했어요. 하지만 진짜 힘은 여기 있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탄약, 오래 싸울 수 있는 지속력. 그게 한국의 진짜 무기였어요. K9 자주포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K9이 세계에서 인기 있는 이유. 단순히 성능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탄약 공급이 보장되기 때문이었죠. 폴란드가 600문이나 주문한 이유도 그거였어요. 전쟁이 나면 탄약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략적이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을 파는 거였죠. 총알까지 포함된 완전한 시스템을요. 다른 측면도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국방장관이라면 어떤 나라에서 무기를 사고 싶을까요? 미국은 비싸고 탄약 공급도 불확실해요. 유럽은 생산 능력이 부족하죠. 중국은 품질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남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좋은 성능에 탄약 공급까지 보장되는 나라. 선택의 여지가 없네. 한국은 완벽한 포지션을 잡은 겁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빗소리가 들렸죠. 이제 이해했어. 태국이 왜 자신 있었는지, 캄보디아가 왜 불안했는지. 탄약이었어요.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태국은 한국에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에서 받기 힘들었어요. 전쟁은 시작 전부터 결정나 있었던 겁니다.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힘. 막대한 탄약 비축량. 강력한 생산 능력.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 수십 년의 전략적 준비.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다. 철학이다. 지속 가능한 방어력.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다. 펜을 놓았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340만 발의 탄약, 1만 문이포, 24시간 가동 가능한 생산시설.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40년에 걸친 준비였죠. 보이지 않는 준비구나. 세상은 화려한 무기만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창고 속 탄약, 공장의 생산 라인, 시스템과 전략. 그게 전쟁을 결정하는 거였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어요. 한국이 왜 강한지, 왜 세계가 주목하는지. 표면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깊이 들어가야 보이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지금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더군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단한 나라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해온 나라. 그리고 지금 그 준비가 세계를 바꾸고 있는 나라. 탄약 이야기를 정리하고 나니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직접 물어봐야겠어. 한국 방산기업에 공식 문의를 넣었죠. 개발자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이 올까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답장이 왔어요. 화상회의로 진행 가능합니다. 기뻤습니다. 약속된 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정각의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 한 사람이 나타났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얼굴은 조용했지만 눈빛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입니다. 그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통역사가 영어로 전달했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KGVB 정밀 유도 폭탄 개발 팀장으로 계셨죠? 네, 15년간 그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5차 1M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첫 질문이었어요. 김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 목표는 3M이었어요. 미국 JDAM이 5M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였죠. 하지만 테스트를 하면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사막 지역에서 실험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죠. 목표물 옆에 민가가 있었어요. 3M 오차로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1M로 바꿨습니다. 팀원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김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불가능하다고들 했죠. 하지만 저는 우겼습니다. 민간인 한 명이라도 다치면 안 된다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해내셨네요. 3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GPS 알고리즘을 47번 수정했고요. 센서 배치를 89번 바꿨습니다. 밤샘 작업만 수백 번이었죠. 그는 창밖을 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2019년 겨울이었어요. 마지막 테스트를 했습니다. 목표물 1M 옆에 마네킹을 세웠죠. 긴장했어요. 결과는 오차 0.8M. 마네킹은 멀쩡했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팀원들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한 거였으니까요.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이 뭡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김민수가 손가락을 세며 말했어요. 첫째, 실전성입니다. 실험실에서만 좋은 건 의미 없어요.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해야죠. 그가 예를 들었습니다. 사막의 섭씨 50도, 북극의 영하 40도, 폭우, 강풍, 모래폭풍. 모든 조건에서 테스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가성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죠. 미국 JDAM은 한 발에 3만 달러예요. 우리 KGVB는 2만 달러입니다.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싸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국산 화율을 높였습니다. 김민수가 설명했죠. 부품의 87%를 국내에서 만들어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 있었죠. 감탄했습니다. 마지막, 윤리성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기는 필요해요. 하지만 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김민수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여기 보시면 파편 확산 범위를 제한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죠. 일반 폭탄은 파편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민간인을 다치게 할 수 있죠. 우리는 파편이 특정 방향으로만 가도록 설계했어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또 신관 시스템도 특별합니다. 김민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불발탄이 되는 걸 방지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위험하니까요. 민간인이 다칠 수 있어서요. 그의 말 하나하나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개발자로서 악몽이 있습니다. 김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만든 무기로 아이가 다치는 꿈이요. 그래서 더 정밀하게,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다른 나라 개발자들은 어떻습니까?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김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스펙만 맞으면 됩니다. 판매만 되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리 땅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요.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죠. 민간인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압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기억이 개발 철학에 영향을 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전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빨리 끝낼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거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전쟁에서 그게 증명됐습니다. 말했어요. KGVB 덕분에 민간 피해가 거의 없었죠. 그게 우리 목표였습니다. 김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확히 군사시설만 타격하고 주변은 보호하고. 그렇게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는 거죠. 다른 질문을 꺼냈습니다. 해외에서 테스트할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김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2년이었죠. K9 자주포 시연회였어요.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군 장성이 물었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작동하느냐고? 물론이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직접 보고 싶대요. 흥미로워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5시에 실험했습니다. 영하 23도였어요. 손이 얼 정도로 추웠죠. 김민수가 웃었습니다. K9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40km 거리를 정확히 타격했죠. 3분 만에 진지를 옮겼고요. 폴란드 장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박수를 쳤습니다. 김민수가 대답했죠. 그리고 말했어요. 이게 진짜 군인을 위한 무기라고. 실험실 무기가 아니라 전장 무기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600문을 주문했군요. 네, 그날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김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무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준비했어요. 앞으로의 목표는 뭡니까? 김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정밀하게, 더 안전하게, 더 윤리적으로.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5차 0입니다. 완벽한 정밀도요. 민간인 피해 제로. 그의 눈빛이 강렬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김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무기가 필요 없어지길 바라요. 역설적이지만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전쟁이 없어지길 바란다니. 이상하게 들리죠. 김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진심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무기를 만듭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요. 화상회의가 종료될 시간이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했어요.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덧붙였죠. 우리가 만드는 건 철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이 무기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맞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그 무게를 항상 느낍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기술 뒤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무기 뒤에 평화가 있었어요. 숫자 뒤에 눈물이 있었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무기의 3가지 원칙. 실전성 마이너스 극한에서도 작동한다. 가성비 마이너스 작은 나라도 쓸 수 있다. 윤리성 마이너스 민간인을 보호한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5차 1M를 위해 3년. 마네킹 옆 실험. 영하 23도 시연. 이들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었다. 책임이었다. 펜을 놓았어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지. 단순히 성능 때문이 아니었어요. 철학 때문이었죠. 만든 사람들의 마음을 믿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어요. 오늘 저는 진짜 한국을 만났습니다. 스펙 뒤의 책임을, 무기 뒤의 평화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요. 이런 사람들을 알게 돼서요. 제 보고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한국 무기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담은 이야기가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죠. 코리아라는 글자를 발견한 날부터 지금까지.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전쟁, 트럼프의 발언, 한국의 역사, 개발자와의 인터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야.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2개의 현실, 하나의 미래.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나는 2개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첫 문장이 나왔죠. 하나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 다른 하나는 한국 무기와 중국 무기의 전쟁.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한국 무기는 정밀함을 보여줬습니다. KGVB는 5차 1M로 목표물만 타격했죠. 민간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윤리였습니다. 잠시 멈춰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중재했는데도요. 이유는 간단했죠. 그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검증된 파트너가 있었으니까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캄보디아는 중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가격 때문이었죠. 정치적 이유도 있었고요. 하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타이핑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 전쟁은 이미 예고편이었습니다. 미래의 전장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썼어요. 동남아시아 6개국 이상이 한국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들은 모두 같은 선택을 했죠. 한국을 믿기로요. 나토 회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유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600문을 주문했어요.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도 한국 무기를 선택했죠.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신뢰의 표현입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들도 한국 무기의 가치를 알아봤죠. 실전에서 검증됐으니까요. 전시회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였어요. 이제 전시회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글자가 있습니다. KOREA. 그 마크가 새겨진 무기들. 전투기, 자주포, 전차, 미사일. 모두 한국산입니다. CNN 헤드라인을 인용했어요. 언론들은 묻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이핑하면서 김민수의 말을 떠올렸어요. 한국 무기가 가진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정의, 정밀, 철학. 정의는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 정밀은 목표물만 타격하는 것. 철학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 이 세 단어가 한국 무기를 다르게 만듭니다. 문단을 바꿨어요. 무기는 이제 단순한 힘의 상징이 아닙니다. 가치를 담은 선택이 됐어요. 어떤 무기를 쓰느냐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태국은 한국을 선택했고 정의를 선택한 거였죠. 캄보디아는 중국을 선택했고 가격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마지막 단락을 시작했습니다. 태국 vs 캄보디아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넘어 세상은 지금 새로운 기준을 찾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한국. 그 이름이 이제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 시장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죠. 1950년 아무것도 없던 나라, 2025년 세계 5위 방산국, 75년의 여정,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작.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거든요.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타이핑했어요.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는 미래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습니다. 고칠 곳이 없었어요. 제가 본 것, 느낀 것, 이해한 것이 모두 담겨 있었죠. 끝났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상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합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했죠. 이메일이 날아갔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 같기도 했어요. 이 보고서가 세상에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될 겁니다. 한국 무기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였어요. 렌쇼 뉴스 봤어? 한국이 또 큰 계약 따냈대. 이번엔 중동이야.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 보고서 덕분 아니야? 타이밍 완벽한데? 아니야, 이건 한국이 만든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죠. 새로운 시대야. 한국이 만든 새로운 시대. 정의와 정밀과 철학이 담긴 시대. 무기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가치를 담은 선택이 되는 시대. 저는 그 시대의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록했죠. 28년 군사 분석가로 살면서 이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는 없었어요. 이보다 감동적인 이야기도 없었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게 해줘서,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줘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한국의 이야기는요. 세계를 바꾸는 그 이야기는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지켜볼 겁니다. 기록할 겁니다. 세상에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희망의 이야기니까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인이 됐는지, 절실함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 같았죠. 한국과 함께하는 미래로의 여정이요. 1950년 아무것도 없던 나라. 총알 한 발 만들 수 없었던 나라.
그 나라가 2025년 세계 5위 방산국이 됐습니다. 데이비드 렌쇼라는 영국 전문가의 눈을 통해 본 그는 코리아라는 작은 글자 하나에서 시작해 거대한 진실을 발견했죠. 한국 무기는 단순한 철이 아니었습니다. 절실함이 만든 기적이었고 책임이 담긴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만든 무기가 평화를 설계하고 있다는 걸, 75년 전 폐허에서 지금 세계 표준으로 우리가 몰랐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전해드린 오늘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